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지금 나온 노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직접 부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 왔으면 매주마다 들었을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매주마다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백석예술대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됐지는 않았지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분들 만나는 것. 예. 웃네요.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매일마다 들을 수 있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듣는다는 사실은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학생들이 불러주기도 하고 뭐 음악가 교수님들이 이렇게 불러주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별로 재능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죠. 사실 저는 교수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요? 뭐 이렇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서 예, 재능이 많은 사람들 보고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재능이 좀 많은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뭐 20살, 21살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앞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만나면 진짜 많은 경험들 한번 쌓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3주차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윤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에 특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윤리와 가치에 관한 문제가 서로 비교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몇 번으로 골랐었습니까? 자, 우리 이제 한번 답에 한번 접근해 볼까요? 윤리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리이며 규범입니다. 즉, 윤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옳은 행위 또는 인간의 삶에서 선한 것과 좋은 것을 구성하는 것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윤리를 얘기할 때 도덕과 굉장히 결부돼서 얘기되는데요. 도덕은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생각, 좋게 생각되는 행위를 그 사회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윤리는 인간의 양심에 기초하여 그 사회나 시대의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으로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위나 정의의 가치관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반면 가치는 일반적으로 믿음 또는 신념, 사회 구성원들이 좋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하게 보급되는 것, 가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을 위해 좋은 것과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가정으로서 행동에서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것 또는 좋고 나쁜 것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치는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좋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 사회 구성원들이 행동해야 하는 방식, 적절한 삶의 조건에 대한 믿음 또는 개인의 선호들을 나타내는 적합한 행동을 우리는 가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리와 가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가치는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관심이라면 윤리는 무엇이 옳고 바른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죠. 여러분들 뭐가 틀리지? 라고 하는데요. 자, 가치는 지향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틀렸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윤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근거라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 바람직한 것에 대한 신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가볼까요? 다음 중 레비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레비가 구분한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로 옳게 묶인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 별표 착착착착 해도 됩니다. 사회복사 1급 시험 문제나 공무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이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비는 사회복지 실천 가치에 우선하는 사회복지직 전문직 자체의 가치 규범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사람, 두 번째는 결과, 세 번째는 수단에 대한 가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우선 사람 우선 가치는 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전문직 수행이 대상인 인간 자체에 대해 전문직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철학과도 같은 얘기고요. 개인의 타고난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믿음, 건설적인 변화, 의지와 능력에 대한 믿음, 상호적 책임, 소수의 욕구, 독특성, 일반적인 인간적 욕구 등을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개별화된 인간으로 보고 능력을 인정해주며 그에 따라 권한을 인정해주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결과 우선의 가치는 목표로 하는 결과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는 사람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가치로서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가치입니다. 즉, 사회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회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수단 우선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인간을 대하는 바람직한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 및 수단과 도구에 대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존경과 존엄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기 결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 변화에 참여하도록 촉진되어야 하며 하나의 독특한 개인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인간의 자율성을 요약될 수 있는 수단 우선의 가치는 아마도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실천되어야 될 가치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레비가 말한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가 다 옳을까요? 네, 옳은 면도 있습니다. 그 레비가 말한 그 가치가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주요하게 논의가 되는 가치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존엄성, 두 번째는 자기의 결정성, 세 번째는 기회 균등성입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교수님이나 모든 연구자나 모든 사회복사가 이렇게 동일한 합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는 주요한 가치로서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면 인간 존엄성은 자, 우리가 사람마다 인종, 그리고 종교, 연령, 성별, 신분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이런 거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기결정성은 개인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누가 내린다? 그 본인이 내리도록 한다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에서 자기결정성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회의 균등성입니다. 동일한 기회의 보장으로 경제적 시장에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의 가치는 평등성이라는 측면에 있는 반면 사회복지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건 경제적 가치인데요. 경제적 가치에서는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성과 효율성은 서로 보완하는 측면도 있지만 서로 대립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윤리강령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즉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이 문제 역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강령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합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풀었던 윤리의 개념과 강령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윤리는 뭐였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령은 뭘까요? 강령은 이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또는 어떠한 우리가 보통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조직 등에서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열거한 것 이렇게 이제 그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그러면 합하면 윤리 강령은 조직의 내부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는 윤리 지침이라는 겁니다. 즉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주는 건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윤리 강령이 있는데 2001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전문가 윤리 기준 6장 그리고 전체 4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 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고 있고요. 법적 제재의 힘은 없지만 전문가 단체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 사회윤리적 제재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문직 자격 기준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랩머라는 학자가 95년도에 윤리강령의 기능을 매일의 실천 현장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여 외부 규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하고 전문직 사명에 관련된 규범적 기준을 제공하며 비윤리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도움을 주는 표준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 보면 몇 번이 틀린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 전문직 행동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여 법적 제재의 힘을 갖는다가 틀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어느 사항에 대한 설명일까? 자, 각 국가마다 사회복지사가 있는 나라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나라의 윤리강령을 알 필요는 없겠죠. 대표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윤리강령이 많이 비교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히 공부를 할 때는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중 미국과 한국의 윤리강령을 비교하는데요. 그 중에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미국과 어떤 게 다른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묻는데, 그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문인데요. 이 지문은 아래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즉 한국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은 1967년도에 언제요? 1967년도에 처음 표준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총 3번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윤리 강령은 200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즉 3번째로 개정이 됐는데요. 이러한 윤리 강령은 전문과 6개의 장, 그리고 총 4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과 46개의 조항을 다 일일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해서 우선 6개의 장, 요 장 이전에는 전문이 있다고 그랬죠? 전문과 6개의 장이 있는데, 전문에서는 간단하게 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이제 그 서술되어 있던 반면 6개의 장에는 첫 번째 사회복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두 번째는 사회복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는 사회복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그리고 다섯 번째 장에서는 사회복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라고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에는 전문가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할 때 갖는 그런 윤리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계, 그리고 동료의 클라이언트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에서는 뭐 동료가 있겠죠. 우리가 같은 직장 내에 있는 동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는 우리가 그 직속 상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관에 대한 윤리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선에서 큰 틀에서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사 윤리 강령은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 아니면 한국 사회복사 홈페이지가 보면 윤리 강령이 있고요. 또한 윤리 강령과 더불어 늘 나오는 게 사회복지사 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실습 나갈 때 아니면 취업했을 때 이제 사회복지사 선서라는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미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사회복지사 선서와 윤리 강령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서로 많이 비교된다고 했는데, 조금만 설명해 보면 미국은 세계 최초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윤리 강령도 역시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약간 모태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강령을 정하면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사회 정의, 봉사, 인과관계, 정직과 성실, 능력,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각 국가마다 있는 것도 있지만 국가 간에 전체 모여서 전 세계의 사회복지사들이 가져야 될 윤리 강령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제정을 했는데요. 국가 간에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그런 단체를
국제사회복지사 연맹이라고 합니다. 이 국제사회복지사 연맹, 영어로는 IFSW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9가지의 장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타고난 존엄성의 인정, 두 번째는 인권 증진, 세 번째는 사회 정의 증진, 네 번째는 자기 결정의 증진, 다섯 번째는 참여권의 증진, 여섯 번째는 비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 일곱 번째는 전인적 인간으로 대우, 여덟 번째는 기술과 소셜 미디어의 윤리적 이용, 아홉 번째는 전문가의 진실성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윤리강령이 보통 20년째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윤리강령 기준에 맞게 다시 개정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그 보건복지부 등에서 윤리강령 개정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개정이 되면 우리가 이 문제가 특히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1번 기본적 윤리 기준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치매 노인과 한방을 써야 하는 손자녀의 반항 문제가 가정 내에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 다음 윤리 갈등 유형 중 어디에 속할까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종종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윤리적 결정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가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실천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체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클라이언트든 사회복지사든 개인적인 특성, 가치, 뭐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고 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 갈등이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와 책무가 서로 충돌함에 따라 어떠한 실천적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도 그렇고요. 지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도 이러한 윤리적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아니면 대학원에서 지금 현재 더 배워야 되거나 꼭 배워야 될 그 내용으로 사회복지직의 윤리와 가치라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비록 교과목으로 없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많은 학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라는 과목을 지금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2005년에 돌고프의 여러 학자들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윤리적 갈등의 문제를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상충의 문제인데요. 윤리적 갈등이 가장 빈번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사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윤리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심각한 유전 질병을 가진 남편이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녀를 갖기 원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에게 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이제 문제이고요. 두 번째, 의무의 상충입니다.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상충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건 특히 우리 사회복지사가 개인으로 일하지 않고 어떤 기관에 취업을 해서 있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사회복지사 소속기관의 정책과 목표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갈등 관계에 있으며 사회복지사 윤리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 이상의 복잡성을 가진 클라이언트 체계와 일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문제, 심각한 부부 갈등, 구타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이혼 부부 자녀의 문제를 다룰 때 사회복지사는 누가 클라이언트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어떤 문제에 먼저 개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방임 문제, 부양자인 아들 부부의 수발로 인한 갈등 문제, 치매 노인과 한 방을 써야 하는 손자녀의 반항 문제가 가정 내에 복합적으로 있을 때 이러한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과의 모호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내린 윤리적 결정의 효과가 모호할 때 사회복지사는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아동일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인지,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도 최선일지, 무슨 권리로 사회복지사가 아동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바른 윤리적 결정이 어느 것인지 모호한 상황에 사회복지사가 봉착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결과의 모호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키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힘의 균형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윤리적 딜레마를 가져오는데요.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요청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상하관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의 이익 최우선, 의사결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에 높은 가치를 두지만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기능이 손상된 경우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전문가에게 의존함으로써 클라이언트는 자신들의 자유와 알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전문가에게 의존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포기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다음의 지문은 로엔버그와 돌고프라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윤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지문은 이 윤리 원칙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성매매를 한 성인과 청소년의 관계 자체가 불평등한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과 청소년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던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윤리적 딜레마나 갈등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럴 때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는 게 뭘까요? 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또 배웠던 윤리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사람으로서 아니면 어떤 전문가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이나 지침이나 윤리강령 이런 거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문가로서 어떤 개인이 속한 체계가 다양하다고 그랬죠? 그런 다양한 속에서 어떤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이제 여러 학자들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윤리적 의무들이 서로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어떤 원칙이나 법적 의무를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든 것. 이것이 윤리원칙 준것들인데요. 예. 로엔보그와 돌그프는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보호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생명보호는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원칙은 다른 여러 의무나 원칙의 우선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처우되어야 하나 사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우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동학대 상황입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학대하는 성인에 대한 비밀 보장과 자율성 원칙은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에 비해 낮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율과 자유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를 확장하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유가 비록 매우 중요한 가치라 하더라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에 갖는 중요성보다 우선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와 평등은 우리 사회복지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 그것은 자신의 자율적인 권리지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결정은 그 어느 누구에도 설득력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 최소한 손실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항상 최소한의 손실, 즉 가장 쉽게 회복 가능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대안이 다 유예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예한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원칙은 삶의 질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들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는 기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신장하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법적 문제도 처벌받습니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 의무를 지킨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여타 관련된 당사자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관련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어떤가요? 이번 주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그래도 2주나 1주보다는 조금 쉬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쉽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질문에 반해서 공무원 시험은 좀 포괄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 우리가 안 배운 내용들을 조금 더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를 합격하려면 각 과목마다 필수라고 하는 그 과목마다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을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느냐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포괄적인 내용 속에서 포괄적인 개념, 그러니까 우리 필수 과목들,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을 다 포괄성 있게 배우면서 그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 그리고 특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벌써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대충 이제 사회복지학계로는 어떻게,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과목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약간이라도 좀 감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 벌써 감을 잡았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 열심히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우리 뭐 다음 주 또 만납시다. 그때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그렇죠? 건강한 게 최고. 예. 가끔 날씨 좋으니까 따뜻한 날씨 속에 여러분들 바깥 공기도 마스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 유지하기 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안녕.